우리 우주에 보이는 수많은 은하들. 그러나 그 은하들은 사실 전체 우주의 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아직 미지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은 왜 아직도 이들의 정체를 모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암흑물질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암흑물질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저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적은 있는데요. 예. 저희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는 여러 번 언급한 적 있죠. 네. 그 우주나 천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요 암흑물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암흑물질은 아직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명칭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어서 아직 미지의 물질이라 그냥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 전에 이게 있는 게 맞긴 하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건데요? 사실 이 암흑물질은 존재부터 논쟁이기는 해요.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이제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이게 둘 다 이름에 암흑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물질의 질량이라는 게 에너지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완전히 달라요. 아,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이제 물질로 추정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은하의 움직임을 이제 관측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은하의 움직임이요? 예.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에 관계된 것으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게 태초의 우주에는 암흑에너지는 없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매우 약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재는 이게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단 오늘은 암흑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왜 대두되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주를 보면은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태양과 같은 항성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항성들, 즉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은하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항성들도 은하의 중심부를 공전을 해요. 즉 은하도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은하도 회전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양계를 봅시다.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수성이에요. 수금지와 목, 천해명 아닙니까? 아, 명왕성은 이제 빠졌구나. 아무튼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이고요. 그러면은 각 행성의 공전 속도를 보면은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고 멀수록 느려요. 따라서 수성의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르고 해왕성이 가장 느립니다. 이거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근거로 한 케플러의 법칙으로 증명되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팩트란 말씀이시죠? 예,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수성이 가장 태양에 가까우니까 중력도 강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공전하는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반대로 해왕성은 중력이 약하게 미치니까 공전 속도도 느리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만유인력 그것을 이제 포함하는 상대성 이론에 딱 맞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은하도 제가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은하 중심부에서 가까운 별들의 공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은하 중심에서 먼 별들의 공전 속도보다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은하의 중심부를 회전한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 안 그래요? 예. 은하의 중심에서 가깝거나 멀거나 회전 속도가 거의 같다는 것이 관측으로 발견이 됐어요. 아니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뉴턴의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즉 뉴턴 역학은 우리 지구나 이런 태양계 규모에서는 이게 맞을지 몰라도 은하는 우리 태양계랑 또 비교하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은하 같은 엄청 큰 초거대 규모에서는 뉴턴 역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은 아주 작은 미시적 세계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양자 역학이라는 중력 이론과 전혀 다른 이론을 적용하듯이 저런 초거시적 규모에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력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이 주장입니다. 너무 커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하면은 저렇게 은하 바깥쪽의 별들의 공전 속도가 빠르면은 은하 안에 갇히지 못하고 은하 밖으로 내동댕이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젖은 빨래를 돌리면은 손을 잡고 돌리면은 천천히 돌리는 것보다 세게 빨리 돌리면 물기가 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탈수기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은하를 구성하는 이 물질들의 합의 질량, 즉 은하 전체의 질량의 중력으로는
저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별을 붙잡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하의 물질들을 다 합친 중력으로는 저렇게 그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별들을 붙잡을 수 없고 다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중력 이론이 저런 거대한 규모와는 맞지 않다는 거고요. 하지만 은하의 그 질량을 잘못 측정한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암흑물질이에요. 즉 기존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은하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질량을 차지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의 중력으로 인해 지금 은하가 이렇게 산산이 흩어지지 않고 저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물질이군요. 예. 그럼 얼마나 거대한 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관측되는 은하의 별들을 그 다 합친 질량의 뭐 5배에서 뭐 10배에 해당하는 물질이 은하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저런 이문점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은하 질량이 10배요? 예. 그렇게 거대한 중력을 갖고 있다면 뭔가 보이거나 관측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요. 일단 이거는 그 중력 렌즈 현상의 발견으로 인해 그 우주에 강한 그 은하 주위에 강한 중력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이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주의 이 중력 렌즈의 분포가 바로 암흑물질의 분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력 렌즈는 이제 빛이 중력에 의해 굴절되는 현상이에요. 뭐 영화 인터스텔라도 나오지만 그 은하같이 거대한 질량이 작용을 하면은 그 주위의 배경으로 보이는 다른 은하들은 그 렌즈에 굴절된 것처럼 막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블랙홀 같은 것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존재하기는 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는 봅니다. 다만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암흑물질을 이제 없다고 상정하고서는 그 현존하는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저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명 이런 걸 이제 그 수정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수정 뉴턴 역학이요? 예. 말 그대로 그 뉴턴 역학을 수정해서 일반적인 스케일에서는 기존 뉴턴 역학과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저런 은하 같은 거대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상 현상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죠. 그럼 그 이론이 맞는 거 아닌가요? 굳이 암흑물질 같은 새로운 걸 도입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암흑물질 같은 새로운 걸 도입 안 하려고 만드는 그 수정하는 이론인데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은하단의 그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것이 실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 뉴턴 역학은 이 이론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류 이론은 아닙니다만 그 암흑물질도 아직 이제 규명된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서의 이제 위치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암흑물질의 정체는 왜 아직 모르는 건가요? 요즘 관측 기술도 엄청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즉 그 행성, 뭐 별, 뭐 별들이 모여서 뭐 그 은하, 뭐 성운 등등 이런 것들은 우주 전체로 따지면은 5%를 차지하고 고작 5%예요? 예. 암흑물질이 26%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69%를 차지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별, 은하 같은 것들이 겨우 5%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암흑 에너지가 지금 절대적인 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암흑 물질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의 5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은하 질량의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물질이 그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어야 지금과 같은 은하의 운동이 설명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암흑 물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은하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같은 항성계는 그 관측되는 질량과 이제 실제 필요한 질량이 일치를 하거든요. 즉 은하의 규모와 질량 등에 따라서 그 필요로 하는 암흑 물질의 양도 이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그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력 렌즈 현상이 아니고서는 관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체에 관한 그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그중 일단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측면에서 보면은 암흑 물질은 다른 물질들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 관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물질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뉴트리노, 즉 중성미자가 그 암흑물질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거든요. 이 중성미자는 소개했던 영화 솔라리스에 등장하는 거기 나오는 그 비지터들이 네네. 중성미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성미자는 거의 모든 물질을 그냥 통과하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는 물질인데 이 초창기는 이게 빛처럼 질량이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질량을 0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는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다는 사실이 발견됐고요. 이 증거를 발견한 그 가지타 다카하키와 아서 맥도날드는 201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상까지 받았군요. 예.
아무튼 이 뉴트리노가 즉 중성미자가 암흑물질의 강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그 옛날 물리학책들 중에는 이게 암흑물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책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 중성미자는 이게 거의 그냥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암흑물질처럼 한 곳에 뭉쳐있기 힘들다는 이유로 현재는 후보에서 탈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윈프입니다. 윈프요? 뭔 뜻입니까? 이 윈프가 약어인데 일단 단어 윈프만 보면은 이 단어가 소심하고 이제 자신감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에 빗대어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그러니까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라는 이 단어의 약자로 만들어진 건데요. 좀 억지로 이어붙인 것 같은데. 예, 노리고 만든 거죠, 이렇게. 즉,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한다는 의미로 소심하고 내성적이라는 사람의 의미에 윈프에 맞춰 지은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아직은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암흑물질의 특성에 맞게 약한 핵력과 중력만을 상호작용하며 강한 핵력은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성한다든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일반 입자가 아닌 윈프끼리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내용으로 그 입자 물리학에 기반한 그 가상의 입자예요. 여기서 그 강한 핵력, 그 약한 핵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좀 짧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데는 이제 4가지 힘이 있거든요. 뭐 기본 상호작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이 거시적인 힘인 그 전자기력과 중력과 달리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힘이 이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입니다. 그 강한 핵력은 최근에는 이제 그 강한 상호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 원자핵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잡아두는 그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입자들이 뭉쳐서 핵융합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한 핵력, 뭐 줄여서 양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힘을 말해요. 그 윈프라 정말 이름 잘 지은 듯한데요. 그 소심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안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는 뜻이 딱 맞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입자 물리학계에서 저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천체 물리학 쪽에서 이제 반대되는 이제 이론을 내놨는데요. 그것은 이제 마초입니다. 마초요? 예. 그 상남자 마초만 할 때의 마초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윈프와 그 반대로 무거운 고밀도 헤일로 천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매시브 컴팩트 헤일로 오브젝트라는 이 약어인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든지 갈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같은 그런 강한 핵력으로 그 상호 작용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은 어떻게 보면 그 암흑 물질이 아닌 그 일반 물질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그 중력이 강한. 즉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은 암흑 물질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든, 즉 외형적인 관측이 어려울 뿐 실제로는 암흑 물질이 아닌 우주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물질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에요. 아, 이런 것도 연구 분야에 따라 서로 라이벌 이론을 내는 겁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다만 근데 이 마초도 저러한 그 갈색 외성, 뭐 중성자별 등등의 그 밀도가 암흑 물질만큼의 그 질량을 갖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에는 이 마초 이론도 현재는 후보에서 탈락한 상태입니다. 마초 이론이 탈락했다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입자 물리학자들에게 진 겁니까? 아니 뭐 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내세운 이론이 이제 실패하긴 했죠. 근데 또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이론들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들 외에도 뭐 비활성 중성미자라든지 뭐 암흑 광자라는 뭐 이런 뭐 멋진 뭐 이런 뭐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이제 뭐 기존 상식을 이제 벗어나는 이론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암흑 광자 포톤 캐논 아닙니까? 아, 예, 광자 보니까. 그러니까 암흑 물질도 이게 워낙에 기존 상식을 벗어나는 이론이다 보니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 암흑 물질의 정체를 밝혀낸다면은 이거는 뭐 노벨상은 기본이고 뭐 과학사에 뭐 영원히 이름이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정체를 밝히려는데 뛰어드는 과학자들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게 그 아직도 미지의 물질인데다가 이름도 다크매터, 암흑 물질, 뭐 좀 멋지다 보니까 그 뭐 여러 그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미디어 등에서도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뭐 이상한 아티팩트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정체가 밝혀질지 아니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수정 뉴턴력학처럼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법칙으로 해결될지 이게 꽤 흥미롭긴 해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아직도 물리학이나 이제 천문학 등은 참 밝혀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1998년 기존의 학계를 뒤흔 듯 새로운 우주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 가속 팽창.
즉 암흑 에너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언급했던 암흑 에너지가 주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우주론 얘기할 때 짧게 설명드리고는 했는데 오늘은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얘기하기를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라고 했고 또 이 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다크 에너지 즉 암흑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이어서 암흑 에너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게 아인슈타인이 도입했다가 후회했다는 우주 상수와도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얘기도 하신 적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결국에는 후회하고 철회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실제로 우주 상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사실 근데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인슈타인이 왜 우주 상수라는 것을 생각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아인슈타인이 활동하던 20세기 초반 1910년대 이때의 우주론을 보면은 이 당시는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이 천문학이 현재같이 발전하기 전이었거든요. 우주 망원경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이게 지금이야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그냥 태초부터 현재까지 그냥 원래의 크기 그대로 그리고 저 수많은 은하들도 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도 이제 이러한 정적 우주론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은하들은 결국 중력에 의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 충돌하고 그러면은 점점 더 중력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은 다른 은하들도 더 가까워지고 계속 충돌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중력이 강한 한 곳으로 뭉치는 즉 저희 우주 종말 시간에 얘기했던 빅크런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중력이 강한 곳으로 결국엔 뭉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은 1917년에 자신이 선호하는 정적 우주론에 자신의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적용될 수 없게 되자 고민 끝에 도입한 것이 이제 바로 이 우주상수예요. 이 우주상수는 말 그대로 우주가 수직하지 않게 잡아당기는 중력을 상쇄하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의 힘이 있다고 자신의 방정식에 특수한 상수값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주는 수축하지 않게 이론을 손을 봤지만 사실 이유도 없이 특정한 고정값을 억지로 끼워 넣었으니 이거 모양새가 영 좋지 않게 됐죠. 그럴 것 같아요. 이론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드니까요. 예, 맞습니다. 왜 저런 특정한 값이 필요한지 이론상으로 도출하지 못한 값을 넣은 거니까요.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 허블 망원경의 어원이 된 에드윈 허블이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발견하면서 우주가 팽창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정적 우주론이 틀린 것이 되고 우주 상수도 틀린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를 철회하면서 그리고 후에도 우주 상수를 도입했던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의 표준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 상수가 필요해요. 아니 현재 우주는 팽창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지 않다고 하여 도입한 우주 상수가 틀린 것이 맞는 건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우주 상수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이게 태초에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이제 팽창했다는 이 현재는 빅뱅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론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팽창했던 에너지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면은 이 팽창하는 힘은 점점 약해져서 언젠가는 힘이 다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된다고 여겼거든요. 그럼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중력들이 잡아당기면서 결국 한 곳으로 돌을 뭉쳐서 빅크런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주상수, 즉 중력과 반대되는 당기는 힘이 아닌 서로 밀어내는 힘은 존재하지 않고 밀어내는 힘이 없어도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빅뱅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며 그 힘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결국에는 빅크런치로 갈 것이라는 것이 새로운 우주론이 되었어요. 빅크런치가 주류였던 시대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설 취급되어서 예전 70년대라든지 80년대 쓰여진 이런 과학 서적들을 보면은
이러한 빅뱅, 빅크런치 이론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어떤 책들은 이게 이미 다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계산하면 다 정확히 일치한다는 등 이게 뭐 완전한 이론인 것처럼 막 써지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초기에 나왔던 뭐 코스모스라든지 뭐 시간의 역사 이런 책들은 사실 다 암흑 에너지가 밝혀지기 전에 나왔던 책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이런 이론 이게 정설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뭐 이 바닥이 그렇듯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관측 기술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1998년 20세기 말에 이제 엄청난 사실이 관측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아니,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신성을 관측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초신성, 슈퍼노바 이거는 이름은 신성인데 새로운 별인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수명이 다한 별이 폭발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 개념이네요. 예. 그때는 이제 엄청난 빛이 방출되니까 새로운 이제 별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수명이 다한 별이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엄청나게 밝게 빛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관측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중국의 고서에도 막 기록되어 있고요.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초신성을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동양에서도 관측이 됐군요. 예, 선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초신성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 중 그 1A형 초신성은 어떤 별이건 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이 폭발에서 나오는 섬광의 밝기도 모두 똑같아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밝기는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겉보기 밝기에 따라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똑같은 밝기의 별이 두 개 있다고 합시다. 이 중 하나는 지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우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먼 별보다 밝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색편이라는 것은 이 관측하는 사람 쪽에서 멀어지고 있으면은 파장의 변화로 인해 보이는 색상이 점점 빨갛게 변하는 것이고 반대로 다가오고 있으면은 색상이 파랗게 되는 건데 이것은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그 거리의 자동차를 봐도 가까워지건 멀어지건 색상 그대로 아닌가요? 아, 네, 당연히 저런 정도의 속도로는 뭐 눈에 당연히 전혀 티가 안 나고요. 그 저런 별이나 그 은하의 적색편이 그 청색편이도 그 눈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이게 그 빛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그 분광해서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빛에 가까운 속도의 우주선을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그 진행하는 우주선 앞쪽을 보면은 파랗게 뒤쪽을 보면은 우주가 빨갛게 보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 적색 편의를 통해 그 멀어지고 있는 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서 말한 그 1A형 초신성을 두 개 발견했다고 합시다. 이 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똑같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봤더니 둘의 밝기가 달라서 그러면은 하나는 더 가깝고 하나는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둘의 적색 편의를 측정을 해봤다고 해봐요. 근데 멀리 있는 초신성보다 가까이 있는 초신성의 적색 편의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되냐? 멀리 있는 초신성보다 가까이 있는 초신성이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멀리 있는 초신성보다 가까이 있는 초신성이 더 최근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예, 100만 광년 떨어진 것은 100만 년 전, 50만 광년 떨어진 것은 50만 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초신성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가까이 있는 초신성이 멀리 있는 초신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초신성이 멀리 있는 초신성보다 더 최근에 생겨난 것이다. 그럼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초신성의 거리와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해서 그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1998년의 일입니다. 근데 이거랑 우주 상수는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우주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빨리 팽창한다는 것은 결국 은하를 서로 멀어지게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죠. 따라서 원래는 우주의 수축을 막기 위해 팽창하는 힘으로 도입되었던 우주 상수의 개념이 이제는 점점 더 빨리 우주를 팽창하는 수수께끼의 힘인 그 바로 암흑 에너지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우주를 그 점점 더 빨리 밀어내서 팽창시키는 그런 알 수 없는 힘이 바로 암흑 에너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진다는 의미는 반대로 오래전에는 훨씬 약했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렇게 되겠죠. 예. 따라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초기에는 매우 약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예 우주 초기에는 없다가 비교적 우주 역사에 최근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럼 잘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기존 우주론들이 엄청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종말편에서 얘기했듯이 이 암흑 에너지, 즉 우주가 더 빨리 팽창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우주가 다시 한 점으로 수축된다는 빅크런치나 빅바운스 이론들은 이제 사장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끝없이 팽창해서 결국 열 죽음 상태가 된다는 빅프리즈, 빅립 등의 이론들이 이제 선호되게 되었죠. 그 말씀드렸듯이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도 타격을 받을 뻔했죠. 그렇습니다만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이제 빅크런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론이라 이론 기반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제 타격을 받을 뻔했지만 우리 프랭크 티플러는 암흑 에너지가 다시 약해져서 없어질 거라는 얘기로 이제 이 위기를 피해 나갔죠. 그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예. 암흑 에너지가 다시 약해질 가능성은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다만 이게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약해지거나 없어질 거라고 보는 견해들도 꽤 많고요. 특히 그 끈이론의 대가인 에드워드 위튼도 먼 미래에는 암흑 에너지가 없어질 거라고 예측했다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랭크 티플러 말고 꽤 여러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프리먼 다이스도 그렇고요. 그럼 이런 암흑 에너지가 우리 우주의 69%, 뭐 거의 70%는 얘기를 저번에 그 암흑 물질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겁니까? 그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그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그 우주의 곡률을 관측한 결과 우주의 곡률은 거의 0으로 밝혀졌거든요. 즉 우주는 이게 휘어져 있지 않고 그 평평하게 그러니까 평탄하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우주의 밀도를 계산해 보면은 현재 우리가 관측한 은하 같은 물질과 그리고 이제 중력 렌즈로 관측한 암흑 물질을 다 합쳐도 우주의 곡률이 평탄하기에 필요한 우주 밀도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나머지 7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밝혀진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일단 그 이러한 우주의 팽창의 가속은 그 앞서 얘기했듯이 그 우주 탄생 초기가 아닌 그 약 한 50년 전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흑 에너지로 인해 우주 자체가 팽창해서 이제 부피가 커지게 되므로 일반 물질과 이제 암흑 물질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암흑 에너지가 대세가 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암흑 에너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이것도 그럼 그 암흑 물질처럼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측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암흑 에너지가 발견된 것이 이제 1998년이듯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 전까지의 우주론들이 다 흔들렸듯이 지금의 관측도 뭐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뭐 이후에 또 다른 관측 결과에 의해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우주 팽창이 빨라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또 암흑 에너지를 도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저번에 뭐 수정 뉴턴 역학 비슷하게 그렇게 또 주장하는 이론들도 있어요. 이 중 앞서 말했던 그 우주가 점점 빨리 팽창한다는 우주 가속 팽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이 중에는 그 한국의 한 연구진이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쪽 주장은 그 앞서 말한 원 A형 초신성의 밝기 측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아까 얘기드렸듯이 원 A형 초신성의 밝기가 어디서나 똑같다, 언제나 똑같다는 가정을 두고 이 우주 가속 팽창 이론이 나왔는데 이쪽의 주장은 원 A형 초신성의 밝기가 우주의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주의 초기 때와 우주의 후기 때의 원 A형 초신성의 밝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A형 초신성의 밝기가 이렇게 우주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저번 암흑물질 편에서의 그 수정 뉴턴 역학처럼 이게 또 모든 증거에 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류 이론은 아닙니다. 저희가 암흑물질 편에서 봤듯이 뭐 윈프라든지 뭐 비활성 중성미제라든지 엑시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설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 암흑물질에 비하면은 암흑 에너지는 아직도 뭐 상대적으로 그 유력한 뭐 후보 이론이 없는 편인데요. 이게 뭐 그냥 뭐 원래부터 뭐 우주에 있는 이제 근본 에너지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 인터랙팅 다크 에너지라고 그 상호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라는 이런 이론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전히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쏘아 올렸고 미래에 또 더 정밀한 관측이 이루어지면은 뭐 새로운 것들이 밝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그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언젠가 밝혀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영원히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죠. 강인공지능이나 뭐 초지능은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한 학자들에게 시상되었습니다. 일명 암흑 에너지의 발견으로 수상한 것인데요. 하지만 한 국내 연구진은 이 노벨상 수상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도 암흑 에너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저번에 그 암흑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암흑 에너지, 즉 우주 가속 팽창을 그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그 중에는 그 한국의 연구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짧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그 여러 우주론이 있던 그 20세기 초반에 멀리 있는 은하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빅뱅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그 에드윈 허블이 그 은하의 그 적색 편의를 발견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물체는 그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가시광선이 빨간색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그 적색 편의, 일명 그 레드시프트 현상이 생긴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레드시프트요? 예.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지금의 우주 팽창은 아직도 그 태초의 빅뱅으로 일어난 에너지에 의해 팽창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점점 약해져서 결국 은하들의 중력에 의해 서로 다시 잡아당겨져서 결국 한 곳으로 모두 다시 뭉치게 될 거라는 이론이 한때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지던 때도 있었어요. 그게 그 빅크런치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0년대 후반에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밝기를 내며 폭발한다는 그 원 A형 초진성들을 발견하다가 그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초진성 폭발에서 더 강한 적색 편의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우주 가속 팽창의 그 핵심점 발견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얘기한 빅크런치 이론에 의하면은 당연히 그 우주 최초에 생성됐던 팽창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야 하니까 최근에 원 A형 초진성의 적색 편의, 즉 그 멀어지는 속도가 오래전에 초진성의 멀어지는 속도보다 느려야 하는데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 이것은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힘에 의해 우주는 점점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모른다고 하지만 일단 발견된 내용에 의하면 우주가 점점 빨리 팽창한다는 것은 확실한 팩트로 보이는데요. 예. 그 최근의 천체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대로라면 이게 맞죠. 그래서 이 원 A형 초진성의 관측을 통한 연구가 바로 이 우주 가속 팽창, 즉 암흑 에너지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데요. 근데 만약 지금 이러한 이론의 바탕이 된 근원적인 핵심인 원 A형 초진성의 밝기가 같지 않다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은 이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요? 그 원 A형 초진성의 밝기는 동일하다는 전제로 시작된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 현재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인 이영욱 교수를 주축으로 한 그 연구진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 편에서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학자들이 그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렇다면 노벨상도 잘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노벨상 얘기 나왔으니까 노벨상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벨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어떤 연구가 나왔다고 바로 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오래 묵혀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연구 발표 후 그것이 그 정설로 받아져서 상을 받기까지는 그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블랙홀에 대한 그 획기적인 연구 이론을 발표했던 스티븐 호킹도 그 생전에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스티븐 호킹과 같이 블랙홀을 연구한 로저 펜로즈가 2020년에 와서야 그 블랙홀 관련으로 수상을 했고,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그 아노 펜지워스와 로버트 윌슨도 그 발견 후에 수상까지는 14년 걸렸어요. 이게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14년이. 힉스 입자 같은 것은 이론은 1960년대에 등장했지만 실제 발견은 2013년에 이루어져서 그 해에야 수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래 살아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살아 계시는 분들에게만 수상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 암흑 에너지는 1998년 초에 그 두 군데의 연구진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같이 연구한 게 아니라 서로 각자 따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그 같이 공동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구진, 그 하버드 대학 연구진에서는 브라이언 슈미트와 애덤 리스, 그리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사울 펄머터, 이렇게 세 명이 2011년에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발표 13년 정도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론이 증명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 노벨 재단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게 상을 준 거겠죠. 하지만 그 이영욱 교수 측에서는 이거 너무 성급하게 상을 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암흑 에너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노벨상이 잘못 주어졌다는 정말 그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사실 그 처음부터 그 암흑 에너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 2016년에 처음으로 이 암흑 에너지를 부정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영욱 교수 본인 표현으로도 톤을 굉장히 낮춰서 조심스럽게 논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학계의 그 반발을 의식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존 이론을 뒤집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앞서 얘기했듯이 원 A형 초진성의 밝기는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원 A형 초진성은 그 이름과 달리 그 별이 운명을 다 하고 나서 폭발하는 현상인데요. 우리 태양계의 그 태양과 같은 이런 중소형 질량의 별은 수명이 다하면 이제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이요? 예. 그 백색 외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수명이 다한 거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중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별이 붕괴하면서 결국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면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 A형 초진성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항상 다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밝기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의 밝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빛은 거리의 제곱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원 A형 초진성을 관측하면은 이것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두 개의 원 A형 초진성을 발견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어두워요. 둘의 밝기는 동일해야 하는데 하나가 더 어둡다면 그거는 더 멀리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의 밝기 차이냐에 따라 둘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밝기를 갖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부터 몇 광년 떨어져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표준 광원 또는 이제 표준 촛불이라고 합니다. 캔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탠다드 캔들입니다. 그 일정한 밝기를 내기 때문에 이 별을 관측하면 그 별의 거리를 알 수 있고 이것을 또 다른 별과 비교해서 그 비교한 별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표준 광원으로는 그 원 A형 초진성 외에도 그 세피드 변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어디서나 그 똑같은 밝기를 내는 것이라는 그 원 A형 초진성인데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이영욱 교수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그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진이 광도 진화라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광도 진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앞서 원 A형 초진성은 과거나 현재나 밝기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실은 과거의 초진성은 현재의 초진성보다 더 어둡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조건에서 폭발해서 밝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구를 생각해 봅시다. 그 50W 전구를 두 개 사와서 뭐 바로 켜보면은 두 개의 밝기가 뭐 거의 같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전구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밝기가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에 갑자기 전구가 형광등 걸면은 갑자기 이렇게 밝아졌지 이런 거 느끼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환해지죠. 그렇죠. 즉 오래 쓴 전구와 그 새로 나온 전구는 같은 50W지만 오래된 것이 뭐 부품들의 수명이 닳거나 그러면서 더 어두워지죠. 이런 것처럼 같은 원 A형 초진성도 언제 탄생했느냐에 따라 밝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원 A형 초진성이 그 전구도 아니고 이게 또 오래되어서 어두워지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별, 즉 항성은 그 별의 종족, 이 항성 종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항성 종족이요? 예. 무슨 별들도 뭐 종족, 뭐 레이스 이런 게 있습니까? 레이스 아니고 여기서 이제 퍼퓰레이션인데 일단 현재 항성은 두 단계로 종족을 나눕니다. 두 단계요? 예.
뭐 3단계 얘기도 있지만 이건 아직 발견된 게 아니거든요. 일단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별의 잔해다라는 말이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근데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맞는 표현인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은 우주가 탄생할 때 만들어진 별이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초신성도 그렇지만 별이 수명을 다하면 붕괴되고 압축되면 폭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출된 원소들 중에는 이제 멀리 퍼져나가서 이게 수소와 헬륨하고 같이 뭉쳐서 다시 새로운 별로 탄생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태양의 나이는 45억 년으로 추산을 해요. 우주의 나이는 뭐 137억 년, 뭐 138억 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태양은 우주 탄생 후 약 90억 년 지나서 탄생한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함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은 제각각 태어난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중 어떤 별들은 우주 탄생, 즉 빅뱅 후에 바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별들은 우리 태양처럼 다른 별들의 잔해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 태양처럼 나중에 만들어진 별은 종족 1, 그리고 빅뱅 직후에 탄생한 별은 종족 2로 구분합니다. 그럼 두 개가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 거네요? 뭐 종족이라기보단 세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MZ세대처럼요? 예.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다르듯이 별의 구성 성분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처럼 종족 1의 별들은 무거운 원소, 즉 이제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거운 원소는 이전 앞세대의 별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초신성 폭발로 인해 우주로 퍼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진 별은 이러한 무거운 원소, 중원소의 비율이 적어요. 이렇게 항성 종족, 즉 탄생 시기에 따라 원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원 A형 초신성의 폭발도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광도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표준 광원, 즉 과거의 초신성의 폭발은 지금보다 좀 더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원 A형 초신성은 가까이 있는 원 A형 초신성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같은 거리에 있다고 밝기 보정을 해봐도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연구진들은 이제 그것을 간과하고 원래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고 잘못 측정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진짜 그런 겁니까? 진짜 잘못 측정한 거예요? 당시 그들이 발표한 논문에도 광도 진화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이제 기재되어 있었다는데요. 이영욱 교수 측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 A형 초신성이 발견된 은하를 20개 정도, 그 정도 조사했고 방법도 이제 간접적으로 조사했지만 자신의 연구팀은 70개가 넘는 은하를 직접적으로 미국과 칠레 등에서 관측해서 더 정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노벨상 수상한 연구진들은 그만큼 검증이 되어서 수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영욱 교수 측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두 곳,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서 연구팀의 결과가 동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고, 또 미국 천문학계가 좀 파워가 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은 없고 이것은 이영욱 교수 측의 주장이라는 것은 좀 감안하시고요. 일단 그래도 2016년에 앞서 말한 최대한 얌전히 써서 발표한 이 논문은 이게 거의 인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용욱 교수 본인 얘기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논문에 자기 이름 뒤에 서울, 코리아가 붙어 있으면은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슬픈 현실이네요. 그렇죠. 아직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도 없고 기초과학이 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좀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다고 전혀 실적이 없는 변방의 과학자는 절대 아닙니다. 예일 대학교와 나사 연구과학자 출신이고요. 네이처나 사이언스에도 많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구상성단이나 우리 은하의 구조 연구 등에서 꽤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나온 논문은 말 그대로 공기 취급, 병풍 취급 당했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는 뭐 없습니까? 예. 무시를 당하다 보니 와신 상담에서 2019년에는 이제 추가적인 관측 증거를 더 제시하고 앞서 톤을 자제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좀 강한 어조로 이제 논문을 준비를 했어요. 역시 미국 천문학회에서는 거부당했는지 2020년 1월 천체 물리학 저널에 새로운 논문을 실었습니다. 참고로 이 학술지는 앞서 얘기했던 노벨상 수상했던 연구진 중 한 명인 애덤 리스가 1저자로 처음으로 암흑 에너지를 주장한 논문을 실었던 저널이에요. 이 저널이. 이렇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좀 강한 어조의 논문이 떡하니 실리니까 방금 언급한 애덤 리스가
2020년 6월에 이에 대해 반박하는 논문을 냈어요. 이용욱 교수 논문에 말이죠. 예. 그래서 이용욱 교수 측의 새 논문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서 신뢰성이 부족하고 자신들이 다시 재검증한 결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이제 확실하다는 식으로 적었어요. 뭐 원래 반박 논문 내면은 다 상대 얘기 틀렸다 그러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만 지금과 같은 원 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의를 통한 암흑 에너지를 측정하려는 방법은 향후에는 이게 정교하지 않은 방법이 될 거라는 이용욱 교수팀의 주장에는 이 애덤 리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반박 논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국내 연구진 측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단 애덤 리스 측의 반박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재반박하는 내용의 메일을 애덤 리스에게 보냈지만 실제 반박 논문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재반박 논문을 내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 2020년 후반에 실제로 재반박 논문을 내면서 애덤 리스 측 정보에 더 오류가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2021년 5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에 의한 제3자 검증이 이루어졌고 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이라든지 뭐 독일의 뭐 본 대학 등 다수의 연구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지지를 좀 받았나 보네요. 근데 일단 이것은 이영욱 교수 측의 보도 자료 내용이라 정확한 객관적 내용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2022년 12월에 다시 또 원해형 초신성의 광도 진화 관련 논문을 이제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하고 순수하게 초신성의 표준 광원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에 이제 집중해서 다룬 논문입니다. 어찌됐건 재반박 논문들이 오고 갔는데 학계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 대체적인 시각은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없다고 부정할 정도의 내용은 이제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듯해요. 왜냐하면 이 암흑 에너지, 즉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가 원 A형 초신성의 관측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한 관측된 우주의 곡률 문제라든지 또 바리온 음양 진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암흑 에너지의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들은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바로 그 증거는 아니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한 곡률도 그렇고. 반면 원 A형 초신성의 관측은 이게 암흑 에너지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직접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거니까요. 따라서 이 증거가 사실 틀렸다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면은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없다고는 못해도 현재 추정하는 팽창 속도나 암흑 에너지의 비율 및 그에 따른 우주의 미래의 모습 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즉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없다고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우주 종말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빅프리즈가 된다거나 빅립이 된다거나 이러는데 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라든지 암흑 에너지가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도 이 암흑 에너지의 힘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우주 종말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꽤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 이론은 아니지만 원래 이렇게 모든 우주론들은 여러 가설들이 다 등장하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발전해 오니까요. 앞으로 이 주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도 이제 흥미롭게 주목되긴 하지요. 이영욱 교수 주장 측이 맞아가지고 우주 종말 시나리오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암흑 에너지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